네, 코악트 제주 밸브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부청 성모병원의 김희열 선생님, 삼성 서울병원의 최승혁 선생님, 서울 아산병원의 이승환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Learn from Cases 해가지고 컴플렉스 타비 앤 챌린징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재밌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의 김희열이고요. 저랑 같이 자장 보실 분은 삼성서울병원의 최승혁 교수, 서울 아산병원의 이성환 교수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케이스 우리 연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유출은 고대 안암병원이고요. How to treat severe AS with concomitant complex CAD. 유출은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자꾸 제목을 저한테 컴플렉스한 것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탑이 시행하는 환자들한테 있어서 컴플렉스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탑이의 대상이 되는 올드에이지 군들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리 디지즈 프리밸런스가 뭐 많게는 80%까지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있어서 그러면 코로나리 디지즈는 이제 평생에 해결해야 될 이제 이슈인데 이런 세 가지 정도로 한 리졸브도 되지 않은 이슈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탑이 전에 코로나리 디지즈의 12월 이틀을 우리가 이제 뭐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냐, 이런 특히 피지올로직하게.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시그니피컨트하다 그랬을 때는 어떤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탑이 전에 PCR을 할 건지 동시에 할 건지 탑이 후에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탑이 하고 나서 코로너리 어세스가 진짜 이게 리얼 컨선이냐,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CBU에 AS가 있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소다일레이터 커패시티 떨어지고 하이퍼레믹 플로우도 떨어지고 포워드 플로우 줄고 이제 EDP는 올라가고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컴프레션 되는 률 올라가고 백워드 플로우가 올라가서 보시면 코로너리 블러드 플로우가 시스톨 때 이렇게 탑이 전에는 떨어지게 되죠. 백워드 플로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탑을 하고 나면 포워드 플로우가 늘고 백워드 플로우는 줄고 그러면서 코로너리 시스톨릭 플로우는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스팅 스테투스나 하이퍼레믹 스테투스에 다 탑 이후에 코로너리 블러드 플로우는 증가할 텐데 이게 그러면 실제로 이런 피지올로직한 데이터를 보면 이게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겠냐 해서 보면 플로우, 하이퍼레믹 전에 플로우 늘고 FFR 플로우 느는데 FFR은 좀 줄더라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여러 데이터들을 나온 거 보면 결국은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탑이 전에 하면 탑이 이후에 FFR이 좀 더 줄 거다 했는데 보면 느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탑이 그러니까 그 CBU에 AS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너리 블러드 플로우가 피지올로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피지올로직 스타디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 뒤에 이제 박대규 선생님 또 얘기하시겠네요. 제 생각이고. 그래서 뭐 이 환자 같은 경우 CBU AS 환자고 이거 어떻게 넘겨? 그래서 RCA CTO 그다음에 LAD에 인터미디트 리전 있고 그래서 이 환자는 CTO 인터벤션을 뭐 하죠 저희가. 그래서 인터벤션 하고 그리고 나서 LAD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FFR 한번 해볼까 해서 FFR 해봤더니 0.75 나왔습니다. 당신은 이거 보고 이 FFR 보고 여기도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벨룬 하고 뭐 스텐트 넣고 그렇게 해서 프로시저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프리 타비 PCI를 했죠. 프리 PCI 타비를. 그리고 나서 타비를 시행해서 뭐 결과는 다 깔끔하게 끝났고 환자는 심통 없고 그렇긴 한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저 LAD를 PCI를 해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탑이 하고 나서
다시 나중에 피지올로직 스타디를 하든 아니면 트레드밀 테스트를 해보든 해서 이스케미아가 이제 컨펌되면 그때 뭐 손을 대든지 할 텐데 저 당시에는 저 FFR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고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럼 코로너리 리전이 시그니피컨트하다면 어떤 스트래티지로 갈 거냐, 옵티멀한 거냐, 프리탑이 PCI를 할 건지 동시에 할 건지 아니면 탑이 하고 나서 PCI를 할 건지 이제 이런 정리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탑이 전에 PCI를 하게 되면 뭐 탑이 할 때 코로너리 플로우 유지해주고 페리퓨절 MI 줄이고 코로너리 오세스를 그 전에 하니까 쉽고 뭐 컨트레스트 인퓨전도 줄이고 CIN 레이트 줄이고 리스크는 CBAS 상황에서 PCI를 해야 되니까 헤모다이나믹 디티오레이션 생길 찬스가 많죠. 특히 컴플렉스한 PCI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했던데 또 펑치하고 해야 되니까 블리딩이나 바스큘라 인저리 뭐 이런 리스크가 증가하고 뎁트를 계속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되니까 블리딩 리스크 무시 못할 리스크죠. 동시에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뭐 이런 바스큘라 펑처를 다시 할 필요 없고 코스트 줄이고 헤모다이나믹 디티로에이션에 대한 걱정도 줄이고 뭐 그런데 오퍼레이터가 힘들죠. 그걸 다 하려면 오퍼레이터가 피곤하고 힘들고 CIN 리스크가 또 높아지고 탑 이후에 PCI를 한다 그랬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탑 이후에 코로나리터리 디지즈 이게 진짜 시그니피컨트 한 건지에 대한 피지올로직 스타디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리전 시비어리티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헤모다이나믹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코로너리 인터벤션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실제 이걸 랜덤 트라이를 해보니까 코로나리티 디지즈가 있는데 PCI를 먼저 하고 탑이 한 거랑 안 하고 한 거랑 뭐 뭔가 차이가 있냐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클리니컬 이게 하드엔드 포인트는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제 블리딩이 좀 더 많더라. PCI를 먼저 했던 환자. 탑이 하시는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펑처 사이트 잘 안 아물고 레이트 블리딩, 서브큐테니어스 블리딩, 히마토마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오죠. 한 번 펑처했는데 또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랬을 때 이런 블리딩 이벤트는 좀 많겠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비어 AS고 컴플렉스 코로나리 아트리 케이스, 피메일 82세, CCS 3 체스트 페인, 펑셔널 클래스 3 4 디스미아, 고혈압, 당뇨 뭐 온갖 것 다 있죠. CKD도 있고 디스레피데미아도 있고 LV 시스톨릭 디스펑션도 동반돼 있고 뭐 아주 시비어한 베리 시비어 AS 환자 있죠. 다음 그 여기를 보면 거의 구멍이 안 보이는 아주 심한 AS 환자고 코로나리 CT 찍었 보니까는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RCA 거의 CT 오리전이고 봐도 지글지글합니다. 코로나 엔지오 찍었더니 RCA가 저렇게 디퓨즈하게 아주 칼시파이드 된 리전이고 LAD도 마찬가지 아주 토털스하고 칼슘이 다 깔려 있는 딱 보기에도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 이게 되게 컴플렉스한 프로시저가 되겠구나. 그러면 CBAS, 베리 CBAS 있고 CBLB 시스톨릭 디스펑션인 환자에서 어떤 스트래티지로 갈 거냐. 물론 서지컬 그런 그 SDS 스코어는 굉장히 높아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PCI 먼저 하고 탑이 할 건지, 탑이 하고 나서 PCI 할 건지, 아니면 동시에 할 건지 결정하기 어렵죠, 되게. 그러니까는 인디비주얼라이즈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동시에 그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받으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또 다른 저를 주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에크모 놓고 PCI 하고 그리고 바로 탑이하는 그 플랜으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보시면 뭐 RC 인터벤션 하면서 시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하다가 BP 떨어지고 뭐 근데 이제 에크모 넣어놓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히 일단 PCI 하고 그리고 RCA 하고 또 LAD도 하고 뭐 로타도 하고 되게 컴플렉스한 PCI를 쭉 하고 나서 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프로시저는 잘 끝났는데 에크모 놓고 CCU 가서 환자가 다음날 에크모를 이제 떼려고 하고 있는 중에 환자가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MCA가 토탈돼서 스트로크가 왔고 그래서 신경과에서 또 들어와서 프로시저하고 뭐 이런 굉장히 컴플렉스한 프로그레스를 보였고 지금은 이제 메리 팔로업 중인데 어쨌든 임팍 후유증을 갖고 있죠. 굉장히 페인플한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했던 스트래티지가 최선이었는가라는 거는 선생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컴플렉스한 환자들이 우리가 굉장히 메티큘러스하게 프로시저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이제 프로시저와 관련된 저런 컴플리케이션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스트래티지를 할 건지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트 타비 코로너리 어세스가 리얼 컨선이죠. 실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면 타비 이후에 코로너리 어세스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고 그게 주로 이제 예전 데이터를 보면 콜밸브가 사피엔 밸브에 비해서 훨씬 많음을 뭐 당연하죠. 그래서 잘 알고 있고 요거와 관련돼서 코로나리 어세스와 관련돼서는 이런 여러 가지 아나토미칼한 뭐 SD 정션의 하이트라든지 사이너사이트, 그다음에 리플렛 벌키니스, 뭐 SOB, 그다음에 코로나리 하이트 이런 거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아나토미칼 팩터라는 게 우리 알고 있고 디바이스와 관련돼서 커미슈럴 탭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스커트 하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퓨처 코로나리 어세스의 중요한 팩터라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뉴라 레벨에서 우리가 그나마 디바이스 관련돼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뎁스인데 뎁스를 옵티멀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미셔널 오리엔테이션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프로시저 중에 컨트롤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아나토미컬리 잘 대비해서 어떤 디바이스를 실렉션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가져가야 되겠고 그래서 보면 데이터들이 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지만 이렇게 셀프 익스펜딩 밸브가 그런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의 어려움을 낳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는 거는 잘 알려져 있어서 이 케이스는 뭐 RCA 프락시말에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에 있어서 프로시저를 해야 될 환자인데 에볼루트를 뭐 여러 가지 아나토미칼 이유로 넣기로 결정을 해서 그럼 먼저 프리피시아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프리 PCI 해놓고 그 다음에 에볼루트를 넣었던 환자인데 이게 보면 요 SOB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어서 만약에 넣었으면 포스트로 했으면은 RCA 인터벤션이 굉장히 난항을 겪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피엔 경우에는 이렇게 셀 사이즈로도 들어갈 수 있고 요 셀 바깥으로 위쪽에서도 타비엘 PCI를 비교적 셀프 익스펜딩에 비해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해보면 큰 어려움 없이 프로시저를 잘 마쳤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와 관련된 거는 디바이스 실렉션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리 디지즈와 CVAS 아주 자주 코인사이드 하죠. 코로나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 니드는 프리탑 이전에 사실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포스트 탑이 PCI가 더 좋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고 이 아오틱 루트 아나토미와 그다음에 밸브와의 그런 상관관계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먼트에 있어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너리 피지올로지 탑 이전에 어렵다. 이거 갖고 뭘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추 PCI를 언제 할 건지 같이 할 건지 후에 할 건지 이와 관련된 이슈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미디에이트 코로나리 스테노시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합니다. 예,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터벤션하고 있는 박택기입니다. 유철웅 선생님께서 많이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8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호흡곤란과 흉통으로 오셨고 로리스크 환자였고 트라이커스베 시비어 AS 환자입니다.
애뉴러스 연한 416, 페리메터 한 73 정도 돼서 한 26mm 정도 되는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할 계획이었던 환자였고요. 발살반은 한 28에 30 정도, 코론 하이트는 11mm 이상 충분히 있었던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들 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타바 환자에서 코로나리 디지즈는 한 40에서 80% 정도, CAD 정의에 따라 물론 달라지겠지만 동반되어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고, 나중에 PCI를 해야 되는 발생률도 한 4%에서 한 6%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까 유정우 선생님 많이 고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서 대부분 CT를 찍기 때문에 타비하는 환자에서, 그래서 CT로 일단 첫 번째 평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러니까 50% 정도를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라고 평가를 했을 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CT는 네거티브 프리딕 밸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50% 이내의 그런 병변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잊을 수 있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툴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병원도 모든 환자에서 엔지오그래피를 했지만, 최근에는 CT를 통해서 이런 코로나 디지즈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었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랩트 메인이나 이런 프록시말 CAD가 있는지를 확인한 CT와 엔지오그래피를 코릴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한 50%를 스테노시스를 평가를 했을 때는 한 절반의 환자에서 엔지오를 안 할 수가 있었고, 한 70% 스테노시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의 환자에서 엔지오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CT를 통해서 이런 인베이시브 코로나 엔지오그래피를 좀 피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CT를 갖고 코로나 디지즈를 평가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당 케이스에처럼 이 환자는 이런 RCA가 레프트 커스에 나가는 어노말러스 오리진이 있는 환자였었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만약에 NGO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이 옷을 찾는데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많이 경험 있는 선생님들도 쉽지 않은 많이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 사실 CT를 통해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병이 없는 걸 아주 확연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CT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런 인터메디 리전이나 이런 디스탈 병변 같은 경우는 CT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LAD에 인터메디 리전이 있고, 디스탈은 서크는 이게 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엔지오그래피를 시향을 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RCA는 이게 어노멀러스 오리진이 있기 때문에 인게이지가 쉽지가 않은 경우 있지만, CT에서 병이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었고, 오히려 LAD보다 이 디스탈 서컴플렉스 아터리 쪽에 이 리전이 상당히 타이트한 걸 볼 수가 있고, 서브토탈 오클루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탈 서크에 대해서는 스텐트 시술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이런 인터미디에이트 리전에 대해서 이게 시술을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FFR 같은 피지올로지 스터디로 평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 주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직은 유채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해진 건 아직은 없고 앞으로 연구돼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경험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냥 레벨 에비던스가 별로 없습니다. LC고 그냥 observational 데이터만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액티베이션 트라이얼 하나만 우리가 결과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한 1000명 정도 PCI 했던 데이터를 보면 이런 타바 환자에서 이런 컴플렉스 리전이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카시파이드 아니 오스테얼 리전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타바 전에 이 PCR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 CVIS 환자에서 시술하는 게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공적으로 시술이 다 되었고, 2년 동안 팔로우업 해봤을 때 한 9% 정도의 코로나리 이벤트가 발생은 하지만 T의 타겟 리전 페일리어는 아주 낮고, 스텐 스럼버시나 ISR은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시술하는 부분들이 크게 두렵지 않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인컴플리트하게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하면 그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중에 이벤트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할 거면은 확실하게 하는 PCR 하는 부분들이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메타 분석을 좀 보면 타바 온리로 했던 환자와 타바 PCR 같이 했던 환자를 메타 분석을 보면 사실은 30일 모탈리티나
1년 모탈리티 크게 이득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MI도 줄여주지는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PCR을 먼저 하는 게 좋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액티베이션 트라이얼 보면 좀 슬로우 일러먼트했던 연구이고 230명밖에 인원이 되진 못했고 스테이블 엔지나 환자고 한 80세 이상의 인터메디ate 리스크 있는 환자가 포함됐던 연구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블리딩 컨선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을 확인했던 연구가 되어서 그럼 정말 이게 타바 전에 PCR 하면 안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이게 고령의 환자에서는 이렇긴 하지만 점점 이제 70세도 하고 그렇게 환자들에서 롱텀하게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 환자에서 이 데이터만 갖고 우리가 PCR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FFR 데이터를 보면 이게 차이가 프리와 포스트 사이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0.8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5% 환자에서 시술을 했었고 나중에 이벤트는 적게 발생했던 부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술 전에 이게 0.8 기준으로 봤을 때 0.8 미만인 환자들을 팔로우 해봤을 때 여전히 0.8인 경우가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0.8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계속 0.8 이상인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0.8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트레이오프 되는 경우는 한 6% 정도 병변에서 발생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지올로지 툴인 IFR을 보면 보통의 경우에는 0.89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스카스니 연구를 보면은 0.83과 0.93의 보더라인하게 봐서 0.93 이상인 경우에는 디퍼를 하고 0.83 미만인 경우에는 시술을 하고 0.83과 0.93인 사이에는 포스트 타바 한 후에 좀 FFR을 다시 평가하는 방향으로 이밸류에이션을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시술 전에는 이게 네스팅 플로우는 비슷하긴 하지만 하이퍼다이내믹 플로우가 조금 시술 후에 증가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시술 전에는 사실 FFR로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 시비어리티 평가하는 게 더 높게 나오고 언더 이스티메이션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0.8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이 밑에 있는 환자들은 여전히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환자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런 랜덤 스터디는 없습니다. FFR과 엔지오 가이디드 PCI 일반적인 환자에서는 랜덤 스터디가 있지만 타바 환자에서는 연구가 진행 중이고 리트로스펙티브 분석 결과를 보면 그냥 100명과 한 142명을 좀 비교했던 연구 결과인데 FFR 기준을 평가를 했을 때 FFR 군에서 조금 더 치수를 조금 피할 수 있는 경량성을 좀 보여주었고 물론 이게 후향적 분석이고 매칭이 안 돼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믿을 수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FFR 군에서 조금 더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이벤트를 좀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좀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피지올로지의 데이터에 근거한 시술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를 보시면은 타바 하기 전에 영상이고 0.7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인터벤션을 좀 진행을 사실은 타바 하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었고 이 환자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고 이게 타바 스텐트가 좀 들어가 있는 환자가 되기 때문에 실적 코로나 억세스를 좀 고려해서 좀 평가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데이터이긴 하지만 300명에서 한 7.7% 환자에서 코로나 억세스가 불가능했던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피언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게 코로나 억세스가 어려웠던 이런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서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시술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리뷰 아티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인터메드 리전을 평가하고 시술을 결정하도록 공고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5년 이상의 단기적으로 사실은 코로나 디지즈가 진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5년 이상의 생존을 할 수가 있느냐 이 환자를 평가했을 때. 또 두 번째는 이런 엔지오나 피지올로지를 이용해서 코로나 스테노시스가 심하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고 블리딩 리스크와 그리고 나중에 이 코로나 액세스 어떻게 평가하는지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서 만약 인터메드 리전이라고 한다면 물론 심한 병변은 블리딩 리스크 고려해서 블리딩 리스크가 낮다 그러면은 바로 시술하는 게 억셉터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터메드 리전에서 코로나 액세스가
쉽지가 않다. 그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타바 전에 PCI를 하는 게 나중에 시술을 좀 피할 수 있는, 어렵게 시술하는 걸 피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82세 남자였었고 바이커스피드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셀프 익스펜더블 코어 밸브를 좀 선택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코로나 하이트는 좀 충분했었고요. 보시면 이 미드 LAD 이 부분에 인터멜 리전이 있었고 프리 타바에서 FFR을 좀 봤을 때 한 0.84, 0.82 정도 좀 소견을 좀 보였었고 미드LA에서 메이저 스텝업이 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이 0.8 이상이었던 환자들군에서는 계속적으로 펑셔널하게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좀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병변에 대해서는 디퍼하고 그냥 타바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환자는 이런 미드 LAD 병변이 있었고 0.8이었고 에볼루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볼루트 선택을 하고 그냥 FFR을 믿고 디퍼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티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역시 로리스크 환자고 트라이커스베 시비어 AS 환자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카시움이 심하지 않고 사피엔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충분히 사는 바살바도 컸었고요. 이 환자는 사실은 시술 전 문제 생겼던 환자는 아니고 타바를 한 후에 이 리플렛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하얗게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사실 코로나 플로우는 괜찮고 환자는 특히 증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AP 코달뷰에서 찍었던 거고 크레니얼 뷰로 좀 돌려서 보면 이 리플렛이 리플레이스 되면서 레프트 메인이랑 이 공간 사이에 상당히 좀 좁게끔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프레셔 와이어를 넣어서 이게 정말 유의한지를 다시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봤었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딱 오스에서 메이저 스텝업이 있지는 않았고 미드서부터 그레주얼하게 물론 0.75로 상당히 유의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레주얼 스텝업으로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인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인터벤션 하지는 않고 좀 디퍼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만약 이게 코어 밸브 환자였다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이 달랐겠지만 이 사피엔 밸브였었고 나중에 바로 인게이지먼트를 할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게 0.75로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술을 미루고 좀 경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를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CT가 역시 네거티브 프리딕 밸류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인베이스 코로나 아터리를 미룰 수 있고 코로나리 아터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액티베이션 트라이얼이 좀 엔지오 가이드 PCI를 조금 위험도를 있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터넷 스테노시스 환자에서는 피지올로지가 어느 정도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경험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타바한 후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억세스를 고려해서 인터넷 리전을 치료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다음 강의는 서울성모의 이관영 교수님께서 코로나 하이트가 낮을 때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이관용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 제목으로 강의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유철홍 선생님이랑 박대표 선생님이 강의를 아주 잘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코로나리 아터리 리억세스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지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프리프로시저럴 플래닝을 통해 제가 이제 대안으로 좀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케이스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7세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디스프니하고 NIH 클래스 3 6개월 전부터 있었고 환자는 persistent AFib과 이제 하트 페일러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크레아틴도 조금 1.2 정도 높고 프로비엠피는 한 1700 정도 되었고요. 에픽사반을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카디오메갈리도 보이고 EKG에서 LVH도 확인이 됩니다. 에코 소견입니다. 이젝션은 68%, 아우틱 밸브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76.5, Vmax는 5.5였고
AVA는 0.4에 2D로는 0.6 정도 나오고 인덱스는 0.3이었습니다. 이제 펑셔널하게 바이커스피드 해서 소견으로 보이는데 이제 청크드 칼시피케이션이 RCC와 NCC 사이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애뉴러스는 381mm 제곱이고 에리어 디라이브든 이제 다이아미터가 한 22.0 정도 나오고요. SOV는 30.9mm 정도 나오는 환자였습니다. ST 정션도 한 31.9 정도 나오고요. 하이트는 20mm로 하이트는 꽤 높은 양상이었습니다. 보면 이제 브릿지드 여기가 RCC와 NCC 사이인데요. 브릿지드 칼시피케이션이 확인이 돼서 이런 요인들이 이제 밸브 익스펜전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밸브 사이징을 했는데 에리어 드라이브드 다이아미터로 보았을 때는 23mm 밸브에 해당이 되었고요. 노미널 볼륨 한 6.5%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너리 CT에서 보면은 코로너리 하이트가 레프트가 4.0mm로 나옵니다. 라이트는 15.3mm로 오프닝이 충분히 높았지만 4mm 정도는 거의 처음 보는 정도로 아주 낮은 정도였고 또 이제 임플란트 앵글이 보시면은 거의 한 84도 정도로 아주 누워 있는 오버라이딩 아우터 소견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셔널 CT에서 다른 페리페럴 액세스는 라이트는 한 8, 레프트는 6.8mm 정도로 이제 14프렌치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버추얼 3맨쇼에서 보여주는 프리플래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레프트의 코로너리가 아주 낮게 나오고 칼슘하고 이렇게 뭔가 하이트가 너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ST 정션에도 꽤 밸브를 3mm 오프셋으로 보았을 때 거의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높이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3D 시뮬레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환자 아울타를 직접 땄고요. 거기에 이제 밸브는 이제 23mm 밸브에 맞춰서 이제 플래닝을 해가지고 보면은 요 레프트 코로나리로 가는 부분에 이제 ST 정션도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리플렛이 여기 공간에 이제 닿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이렇게 밀려서 코로나리 오프닝을 막을 수 있는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피엔 밸브 넣을 때 보면 커머셜 탭의 오리엔테이션도 중요하겠지만 요거 자체를 우리가 프리시저 상에서 시술 전에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링되는 이 이너 스커트의 하이트 그리고 밸브가 어느 정도 임플란테이션 됐을 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미리 프리프로시저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뭐 사피엔 밸브 말고 에볼루스를 넣었을 때도 이제 어떨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로우 코로너리 하이트일 때 어떤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어떤 대안 미리 준비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요 코로너리 하이트의 오프닝 자체가 아주 높은 케이스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피엔을 쓰든 에볼루스를 쓰든 사피엔의 경우에는 이 밸브의 위쪽으로 접근을 하면 리액세스가 당연히 가능하겠고 이 에볼룩 같은 경우는 이 큰 다이아몬드 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하이 테이크오프가 아닌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T 정션까지 거의 맞닿아 있거나 이것도 이제 밸브 임플란테이션 위치가 높아서 스쿼트 자체가 꽤 높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는 만약에 시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억세스 할 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ST 정션까지도 맞닿고 보면 로우 코로너리 하이트가 아주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심해가지고 벌키한 리플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옵스트럭션을 시술 중에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는 프로텍션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맥으로 시행을 하였고 저희는 페모랄 하나만 펑처를 해서 시술을 하고요. 그래서 라디알 억세스를 통해 피그테일 카테터를 넣어서 시술을 했고 LCA 프로텍션을 이렇게 보시면 와이어링은 잘 됐고요. 사파리 와이어로 변경한 다음에 레프트 코로나리 아터리를 찍어봤고 벌로닝을 한 16mm 정도로만 작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벌키한 리플렛이 이미 벌룬만 하더라도 좀 코로나리 오프닝을 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저희가 프리로 미리 고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딩 카테터와 이제 이너 이제 카테터
그리고 이제 스텐트까지 미리 플래닝을 한 상태로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V 페이싱을 사파리 와이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페이싱은 LV 페이싱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보시면 사피엔스 3 23mm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ST 정션까지 이미 맞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레프트 메인 오클루전이 임펜딩하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스텐트를 거의 이제 아울타까지 빼서 3.5에 30mm 오닉스 스텐트를 레이디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포스트 NC 벌룬을 이제 4.5mm 벌룬으로 시행을 해줬고요. 이제 포스트고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텐 스트럿의 끝점하고 SD 정션 사이에 이미 이렇게 사이를 잘 벌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코로너리로 플로우도 잘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프로글라이드의 페모실 방법으로 저희는 지혈을 하였고 대개는 이제 지혈을 하는 데 있어서 약제도 사용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용하진 않았고 이제 사피엔으로 시술하고 지혈이 잘 되었기 때문에 거의 넥스트제이 디스차지를 저희 프로토콜로 사용을 하는데 이 환자는 한 이틀째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의 프레딕터는 뭐가 있고 그럼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냐에 좀 인덱스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환자 같은 케이스는 아주 월스트한 아웃컴을 보일 수 있는 케이스라 저희가 스노클 테크닉을 이제 시행을 한 것이고요. 이게 스노클 테크닉 혹은 이제 침리 스텐팅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스텐트를 미리 이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요인들이 이런 옵스트럭션을 유발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요 SOV가 이제 30mm가 넘으면 이게 아주 충분히 넓기 때문에 스텐트를 임플란트 하더라도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런 게 30mm보다 적으면 이제 리스크가 올라가겠고 그리고 SOV는 30mm보다 높더라도 예를 들어 벌키한 리플렛 칼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것처럼 코로나리 오스티움이 로우라잉 되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10mm 미만 정도로 로우라잉 되어 있을 때 이런 월스트한 케이스처럼 좁고 높이도 낮으면 이제 밀리면서 리플렛이 코로나리를 옵스트럭션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T 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밸브 2 이게 프로시저널 시뮬레이션이죠. 이게 3맨쇼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인데 밸브 2 코로나리의 디스턴스가 또 한 3mm 미만일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게 시술 때는 잘 됐더라도 이제 딜레이드하게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일 이후에 레이트하게 오는데 대개는 이제 스롬보스나 파이브로시스, 엔도셀리얼자이제이션이 이제 에티올로지가 되겠고 밸브 인 밸브 케이스에서는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밸브 타입별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의 경우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레이트하게 이런 딜레이드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오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잘 임플란트 됐다고 끝이 아니죠. 리억세스 하는 데 있어서의 컴플렉시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사피엔 밸브를 했었는데 RCA에 이제 다시 PCI를 해야 돼서 리억세스를 하려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벌론이 잘 넘어가질 않아서 그냥 카테터로는 접근이 안 되고 이런 가이드라이너 익스텐전 카테터를 통해서 시술을 한 케이스고요. 다음은 이제 에볼루 밸브가 임플란트 되어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이 다이아몬드 쉘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프로토콜이 되어 있는데 전혀 이제 억세스가 되질 않아서 이렇게 이 환자 경우는 VTA가 이렇게 밸브 2 아올타의 거리가 한 5mm 정도 나오는 환자여서 이 스페이스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인게이지를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이런 이제 탑이 이후에 엔지오가 페일하는 경우가 대개는 한 7.7%로 보고되고 있고 이런 릴레이티드 팩터는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는 팩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아나토미컬하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이 있겠고 이제 디바이스 관련된 팩터를 보면 이제 커머셜 탭 오리엔테이션이나 실링 스커트 결국 이너 스커트의 하이트 그리고 밸브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얼마냐 이게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브 투 아올타
디스턴스가 에볼루 밸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아웃컴이 넓을수록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에볼루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그란 점이 코로너리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근접한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테터가 만약에 이게 돌아가 있어서 이런 커미슈럴 포스트가 오프닝을 이렇게 쪽에 막혀 있는 경우는 옵스트럭션까지는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억세스를 해서 인게이지를 하려면은 이 다이아몬드 쉘을 더 바깥쪽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컴플렉스한 PCI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쉘이 아주 큰 특징이 있고요. 이너 스커트 자체가 한 6에서 11mm 정도로 꽤 낮게 클로즈드 쉘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억세스가 쉽고 또한 이 커미슈럴 탭 자체도 뭐 크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이제 슈프라 애뉴라 탑이 디바이스가 좀 더 코로너리 리억세스에 페일하는 경우가 67%, 30% 정도로 이렇게 좀 더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아우팅 루트 아나토미가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을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할 것이고 대개 인시던스는 1% 미만으로 낮지만 이러한 자에서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프리벤션이 가장 중요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자처럼 아주 시비어한 경우에는 이런 스텐트 스노클 테크닉을 통해서 미리 프리벤션을 할 수 있습니다. 서머리를 해보자면 이런 하이 옵스트럭션 리스크를 가지는 경우는 이제 10mm 미만의 로우 코로너리 하이트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코로너리 오리진이 이런 하이가 아니고 미들 오브 커습에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코로너리 하이트가 리플렛의 랭스보다 요 3번인 리플렛 랭스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리플렛의 팁이 아주 벌키한 경우 그리고 사이너스의 디멘전 자체가 거의 밸브 사이즈에 맞닿을 정도로 좁은 경우 그리고 사이너스 튜블라 정션이 밸브 사이즈랑 맞닿을 정도로 좁은 경우는 아주 위험하겠고 이 사이너스 튜블라 정션 자체의 높이가 이제 코로너리 밸브보다도 좀 낮을 경우에는 여기가 맞닿을 수 있어서 또 위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런 프로그램은 환자 자체의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나중에 리억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리억세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환자의 칼슘의 분포도도 이렇게 미리 매칭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른 밸브를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인지 미리 플래닝을 해볼 수가 있고 벌키한 이 리플렛이 어느 정도로 접힐 수도 있는지까지 이제 추후에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 환자 케이스에다 직접 적용을 해봤던 케이스인데요. 다행인 거는 이런 커미슈럴 탭 자체가 오프닝을 막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런 포인트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관영 선생님, 그 카디올로지스트가 다 대부분 직관적인데 굉장히 어메이징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박하욱 선생님이 그 팁스 앤 트릭에서 포스트 탑 PCI에 대해서 이머전시 케이스 어떻게 대처할지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하욱 선생님.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천세종병원의 박하욱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이렇게 받았는데 실은 제가 뭐 탑이 환자들 이머전시 케이스를 또 PCI를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제가 팁과 테크닉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던 케이스를 제가 만드느라고 실은 굉장히 옛날에 아픈 힘들었던 기억을 되돌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슬라이드 만들면서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뭐 앞서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은 뭐 탑이 환자들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PCI를 해야 되는 시그니피컨트한 스탠스는 환자들이 뭐 많은 보고는 한 80% 보통 한 60% 이상 최근에 로우리스크 환자들은 좀 적게 보고되고 있지만 많은 PCI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연거 탑이 또 로우리스크 환자들 탑이하면서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살면서 이제 CAD의 프레벌런스는 점점 높아질 거고 엔지오그라피나 PCI를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질 거고 또 옛날에 사바를 해서 밸브 인 밸브를 하거나 리드 타바를 하거나 했을 때 더 이제 코로너리 억세스가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앞으로 점점 인터벤셔니스트들이 맞이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코로나리 액세스 탑이한 환자들의 코로나리 액세스 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챌린징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많이 안 해봤으니까 저희가 패밀리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굉장히 환자들마다 좀 전에 이광수 선생님 뭐 그 CT로 분석하고 환자들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하시는 모델들도 보여줬지만 환자들마다 다 루트 아나토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딱 무슨 이렇게 정해진 바가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리 오리피스 앞에 뭐 네이티브 밸브 리플렛도 있고 스텐트 프레임도 있고 커뮤시럴 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리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챌린징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사핀 밸브를 넣고 이렇게 이제 루트도 크고 임플란트도 낮게 돼 있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요즘에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줄이겠다고 저도 하이 임플란트 좋아하는데 루트는 크더라도 하이 임플란트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환자는 루트도 작은데 하이 임플란트 해버리면 나중에 정말 이제 챌린징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설명이라 요거는 지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온라인이 잘 맞아서 이렇게 커뮤니컬 탭 피해서 이렇게 셀을 3개 정도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코로나리 억세스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면 뭐 셀프 스탠딩 밸브도 억세스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온라인이 안 맞아서 커뮤니컬 탭 뒤에 이제 코로나리 루트 그 오프닝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먼 셀에서, 그것도 실은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요 각도를 뚫고 여기를 진입한다는 게 굉장히 뭐 어려운 일이고 뭐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억세스 스터디에서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뭐 실제로 이제 셀프 스펜딩 밸브에서는 이제 그 수프라이눌라 밸브에서는 이제 코로나리 억세스가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유의하게 이제 어려워서, 코로나리 그 디지즈가 있어서 나중에 리억세스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분들은 다른 아나토미컬한 문제가 없다면 현재는 뭐 벨링 스펜더블 밸브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케이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조금 제가 실제로 적은 차트를 저는 넣는 걸 좋아하는데요. 올해 4월 16일,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이네요. 석 달 전에 환자분이 오셨고, 환자분 예전에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PCI랑 타비에드를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셨던 분입니다. 근데 4월 초부터 갑자기 익서셔널 디스니아 체스트 페인이 악화됐고 혈압은 괜찮으셨고, 근데 운동하다가 니어 싱컵도 있었고 엔지 리스판스가 분명히 있었고, 전날에는 오시기 전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외래로 오셨는데 전날에는 막 식은땀 나고 레스팅 페인이 걸렸다. 이거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환자의 과거력을 보면 2021년 10월 달에 저한테 오셨는데 당시에 넌스테미 프레젠테이션이었고 3베슬 디지즈, LAD, PCI, 그다음에 서큐트 OM, CTO였는데 PCI 했고 RCA에도 롱스텐으로 PCI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AS에 대해서 당시에 이젝션 프랙션 45%, 뭐 VMAX 4.3 이랬던 분인데 사펜 3로 29mm짜리 하고 마일드 PVL 정도가 남았고 환자는 이후에 증상이 좋아지셨는데 이런 상태로 다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플랜이 ER로 가십시오. 제가 오전에 한 11시쯤 넘으면 외래가 끝나니까 엔지오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응급실로 보내드렸습니다. 응급실 가셨을 때 랩은 뭐 BMP도 갑자기 더 많이 올랐고 트로포닌이 이렇게 뜬 상황이었고 EKG에서 다행히 ST 체인지에 뭐 데피니트한 체인지는 없어서 엔지오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먼저 보실 거는 타바 하기 전에 작년 10월 엔지오를 보시겠습니다. 뭐 아레오 크라니알비에서 보시면 디스탈 레프트 메인의 한 뭐 50%가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PCI를 안 했던 케이스였고요. 조금 돌려서 찍어보면 미드에이드에 굉장히 조금 이상한 모양이 보이는데 여기를 조금 더 크게 분석을 해보면 플락 럽처가 있고 이렇게 굉장히 각도가 아주 힘들게 꺾여 있는 이런 LAD 모양이 보입니다. LAD PCI하기도 굉장히 당시 힘들었었고 서큐트 OM으로 이제 뭐 슬러기션 플로우가 살짝 가는, 저는 CTO라고 우기고 CTO 청구를 했는데 안 깎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RCA는 프록시멀 투 미드에 타이트한 리전이 있었습니다. 뭐 디스탈에도 PD에도 굉장히 큰 PD였는데 타이트 리전이 있었는데 여기는 일단 놔뒀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PCI를 하고 LAD가 제일 굉장히 힘들었는데 LAD PCI, 그다음에 서크는 스텐 하나만 넣으려고 그랬는데 뒤에가 다이세게 와서 하나를 더 넣었고요. 짧은 스텐을. RCA도 스텐을 넣어서 조금 언더 익스펜전이 있었지만 일단 이 상태로 타비를 시행을 했습니다. 프리타비 CT 어널리시스를 보면 LR 퓨전이 되어 있는 이제 타이번 바이스컵
커스피드였고 뭐 에코에서도 그렇게 좀 보였습니다. 다행히 코로나의 하이트는 좋았고 사이너스 발설바도 꽤 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비를 뭐 큰 문제 없이 잘 시행을 했고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찍는 이 NGO가 코로나리 억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희가 CT 분석을 다 할 수, 이제 모든 병원에서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진이 있으면 나중에 이 아나토미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비를 했고 드디어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4월 16일 날 토요일 오후 외래를 끝나고 이분은 코로나리 하이트도 충분히 좋았고 SOV가 넓었기 때문에 가이딩 그 코로나리 억세스 엔지오그래피 억세스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디스탈 레프트 메인에 뭐 환자분 사시는데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리전이 트루 바이포케이션으로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니어 토탈로 오셨습니다. LAD 프록시말에는 컴피티션 플로우가 살짝 남아서 뭐 LAD 플로우가 안 갔고 저는 실은 요 엔지오를 찍기 전에 RCA 디스탈 여기가 좀 찝찝했는데 여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리전 뒤로 하나 나 있던 코라테라센으로 다행히 LAD를 먹여 살리고 있어서 환자분이 큰 사고가 안 나고 저한테 오셨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 이제 라이트 라디알 어프로치로 했고요. 6프렌치 우리가 타비한 환자들은 요 셀스트러스 사이로 가끔 가이딩 카테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7프렌치 넣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루틴하게 6프렌치를 실제로도 많은 센터에서 권유를 하고 있고요. 가이딩은 실은 백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루트가 충분할 것 같아서 EBU를 선택을 했는데 잘 안 됐었고요. EBU를 선택을 해서 이제 와이어를 먼저 서크 쪽으로 필더 와이어를 이제 살살 넣었는데 큰 저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이어만 넣어도 시스템이 다 빠지는 그래서 가이딩을 JL 3.5 사이드홀로 바꿨습니다. 다행히 양쪽으로 와이어는 잘 됐고 서크 투 메인 투 서크로 먼저 이제 프리발론 2.515 라자 발론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거를 LAD 쪽으로 다시 넘기고 이제 미니 크러싱을 하려고 했는데 LAD로 그냥 타이탄 리전에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1.5 발론을 다시 꺼내서 프리 발론을 다시 하고 시퀀셜 발론을 했고 요때가 이제 시너지 메가트론이 처음 론칭됐을 때인데 저는 그냥 시너지 3.5 11을 서크에 먼저 넣으려고 달라 그랬는데 처음에 가이딩을 안 해서 너무 스텐트가 진행을 안 해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직원이 메가트론을 꺼내줬더라고요. 시너지 메가트론은 스트러트 조금 두껍고 그래서 가이딩 안에 발론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가 힘들고요. 발론 트래핑을 했는데도 안 넘어가고 잘 안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앵글이 심한 리전 그다음에 6프렌치로 발론 그 미니 크러싱 할 때는 메가트론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시너지로 다시 바꿔서 가이딩 안으로 리전 안으로 넣고 그다음부터 뭐 미니 크러싱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파이널 캐싱까지 하고 다행히 프로시저는 잘 끝났습니다.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던 힘들었던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78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분은 뭐 전형적인 AS 증상이 있고 AFib RVR로 하트 페일리어 증상 같이 해가지고 이제 타병원 경위에서 저희 병원 오셨고요. 엔지오를 당시에는 타바 하는 날 같이 찍었는데 엔지오가 서크 프록시말에 거의 서브토탈 오클루전, LAD는 CTO 체인지가 돼 있고 RCA에서는 뭐 큰 리전은 없었지만 LAD 쪽으로 이제 그레이드 2 정도의 이제 코라테럴 플로우를 보이고 CTO 세그먼트는 비교적 굉장히 짧아 보였습니다. 근데 뭐 타바 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서 프리 타바 하기 전에 LAD까지 치료해 주기가 너무 이제 옆에 사람들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일단 서크는 먼저 하나 해놓고요. 타비를 진행했고 타비는 뭐 큰 문제가 없이 끝났습니다. 루트가 좀 작은 분이었고요. 그래서 한 타바 지나고 한 이틀 뒤에 스테이지 PCR을 LAD를 하겠다라고 이제 호기롭게 들어갔는데 잘 되겠지 뭐 S3니까 근데 뭐 서클라비안부터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라디얼 어프로치로 했고 6프렌치 JL 3.5로 가이딩을 이분도 실은 셀 사이로 못 들어가고 옆으로 뭐 일단 가이딩에 걸리는 척하길래 와이어를 넣었는데 턴파이크 LP로 이제 서포트를 받고 가이어 이제 퍼스트로 하는데 와이어만 살짝 밀어도 가이딩 시스템 전체가 막 다 이렇게 밀리는 굉장히 백업을 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와이어는 다행히 리전은 그래도 가이어 퍼스트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고 뭐 턴파이크를 넣어볼 생각도 안 하고 와이어만 넣어도 시스템이 밀렸고 결국 와이어는 디스탈까지 진행을 했는데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다 리무브되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뭐 어렵구나. 그래 이제 익스텐션 가이드젤라 카테터를 넣었고 다행히 이제 턴파이크도 좀 더 진행을 하고 가이딩 시스템을 좀 안정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시퀀서를 반론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탠트하고 뒤에는 DEB 해서 뭐 케이스는 해피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가 난 테크닉이 없는데 어떤 테크닉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 하고 막 찾다 보니까 마운틴 사이나이에서 이제 이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뭐 재밌는 그 웹사이트를 하나 만드셨는데 웹사이트가 열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제가 따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디올로지 앱이라는 이런 웹사이트고 이게 뭐 웹에서도 되고 핸드폰 앱에서도 되는 그런 앱인데요. 여기 이제 탑이 관련된 세션을 들어가면 뭐 관련된 기본 정보부터 어떻게 접근해라, 와이어는 뭘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잘 정리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했던 이유를 보면 이건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지만 이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하이드로필릭 컴플릿 J 와이어, 완전히 J 타입으로 꼽힌 와이어로 이제 타바 밸브 손상이 없이 밸브 안까지 이제 카테터를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프한 어느 정도 이제 끝에만 조금 구부러진 일반적인 이제 A 타입 와이어로 요 셀을 셀렉션을 해서 그 사이로 가이딩을 밀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와이어를 넣어서 코로나리 억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카테터를 꼭 써서 PCI를 하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PCI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마찬가지로 그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도 제가 이제 요 바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백업을 서포트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셀 안으로 들어가면 뒤에가 이제 기대지기 때문에 훨씬 저희 일반적인 PCI 할 때 백업 얻는 효과랑 비슷하게 이렇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나중에 이렇게 좀 시도를 해봐야겠다라는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관영 선생님 다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 케이스를 다시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셀 안으로 못 들어가고 가이딩이 이제 밖에 있는 상태였고 두 번째 케이스 역시 가이딩이 밖에 있고 그 안으로 이제 익스텐션 카테터를 넣어서 접근을 해서 굉장히 이제 힘든 프로시저가 됐던 경우였고 그래서 가능하면 가이딩을 이 안으로 밀어 넣는 아까 같은 그런 팁을 한번 써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는 뭐 크게 일반적인 NGO랑 큰 뭐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고 가이딩 선택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익스트라 백업을 얻기 위해서 뒤에가 이렇게 구부러진 EBU나 XB 같은 거는 실은 타반 환자분들한테는 쓰기가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서는 가능하면 JL이나 JR이 제일 첫 번째 추천되고 레프트 가이딩 시스템도 JR을 쓰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걸로 잘 안 되면 엉덩이가 좀 작고 여러 각도가 꺾여 있는 이카리 카테터 같은 거 이런 이카리 라이트를 쓰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코로나리 타비안 환자들의 코로나리 억세스는 굉장히 좀 힘든 경우들이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이카리 카테터나 AR 카테터를 잘 써보고 그런 거를 캐스랩에 좀 준비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 안 된 경우에는 넌 셀렉티브 그 이미징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경우가 필요할 경우들도 있고요. 특히나 셀프 익스펜딩 밸브에서는 JR 카테터가 실은 조금 더 유효한 경우들이 많고 AR이나 뭐 MP 카테터나 이카리 카테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오늘의 팁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재밌는 케이스도 보여주셨고 팁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Management of Serious and Unexpected Complication During TAVA라는 제목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케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컴플리케이션도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시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황뱅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약간 이 컴퓨터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됐네요. 그래서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 기구 자체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반적인 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저희가 경험해 보긴 했는데 이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에오틱 다이섹션이나 애뉴럴 럽처 이런 쪽은 이제 응급 서저리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겠고요. 저희가 결국 캣방 내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인터벤션에서
보면 이제 그 코로너리 오클루전이나 밸브 마이그레이션 스트로크 등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너리 obstruction 케이스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번 이제 이관영 선생님들과 박근혜 선생님 설명드렸는데 이제 뭐 하이시 낮습니다. 그래서 헤비 칼슘이 ST 정셜에 있고 이게 밀려가면서 분명히 막힐 것 같다라는 게 코로나 없을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프리탑이 엔조를 찍었는데 보시면 이쪽에 그 RCC 쪽에 헤비 칼슘이 있고 이게 밀려가면서 막힐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RCA가 JR로 인게이지가 쉽지 않아서 이까리 카테터로 인게이지를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까리 카테터를 써서 와이어를 넣고 벌룬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까리를 이렇게 깊게 집어넣어가지고 밸브 임플란테이션을 했고요. 밸브 하신 다음 칼슘이 심해가지고 중간에 웨이스팅이 있어가지고 포스트 벌루닝을 지메드 벌룬으로 했고 그래서 보시면 파이널 엔조는 괜찮아 보이는데 다시 카테터를 좀 빼서 보면 오스티움 웹은 팀이 1, 2로 지금 플로우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C 옵스트럭션이 생겨서 바로 이제 벌룬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넣고 저희 보시면 이렇게 옆에 이제 밸브 프레임이 있으면 이게 다 그 카테터를 계속 건들고 이렇게 백업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디렉션도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미리 벌룬을 해놓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이너를 갖다가 뭐 질라라 익스텐션을 미리 카테터 안에 넣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벌룬 놓고 벌룬 앵커링 해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넣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RC 오스를 스탠팅을 했습니다. 스탠팅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하신 걸 보면 스탠트를 또 넣을 때 이제 이 프레임 바깥으로 충분히 침리 테크닉으로 이렇게 충분히 빼내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스탠을 빼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보시면 큰 문제 없이 시술이 잘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코로널 프로텍션이 벌룬을 갖다가 타겟 아테에 넣고 가이드 질라나 라이너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코로널 프로텍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와이어만 넣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벌룬도 안 들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벌룬만 있어도 그 다음에는 스텐트가 안 들어간 경우가 충분히 생깁니다. 그래서 벌룬을 넣어놓고 질라나 라이너를 충분히 넣어놓은 상태에서 벌룬 앵커를 한 다음에 질라를 넣어서 스텐트를 넣는다라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환자도 이제 코로나리 하이트가 낮아가지고 LCC를 보면 코로나리 낮아서 엔조를 찍었고요. 뭐 이니셜하게 뭐 큰 문제는 없어서 프리벌룬을 하고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벌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탑의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프로텍션을 했고 벌룬을 넣어놓고 시술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잘 끝났고요. 그래서 뭐 포스트 임플란트 CH 보면 뭐 큰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뭐 그냥 끝내고 이제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분 뒤에 보시면 플로우가 이때 보면 레프트 쪽으로는 잘 안 가고 RCC 잘 보이는데 그러면서 환자가 뭔가 이상해지면서 이렇게 CPR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게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지만 칼슘 자체가 결국은 점점 이제 레프트 메인 쪽으로 가면서 여기를 눌러가지고 플로우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뒤늦게 다시 가이딩을 걸고 와이어하고 그다음에 벌룬하고 스텐트를 쭉 넣어서 이제 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부스를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아이부스를 보시면 마치 여기가 오스 같은데 여기가 칼슘으로 충분히 밀려 나온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오스까지 충분히 앞에 프레임 바깥까지 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드 코로널 obstruction이 있는데요. 처음에 프리탑이 코로널 프로텍션을 하고 괜찮다고 나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 당연히 한 15분 정도 이제 뭐 그 좀 누르고 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딜레이드 코로널 obstruction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관영 선생님도 보여줬지만 0에서 7일 얼리도 있지만 7일 이후에 레이트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 빨간색이 데피니트한 건데 결국은 밸브에 많이 생기고 뭐 스럼부스가 레이트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아나토믹 리스크 팩터가 되게 중요하겠고 이 아나토믹 리스크 팩터는 아까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뭐 굳이 더 하지 않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길 수 있는 게 밸브 마이그레이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에오틱 엠볼리제이션이 됐고 벤트리클 엠볼리제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벤트리클 엠볼리제이션은 그렇게 드물고요. 이렇게 밸브 엠볼리션이 되면 애뉴러스 트라우마가 생기고 심한 PVL이 생기고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트 리스크가 높아지고 되게 중요한 게 또 LV 아웃플로우 옵스트럭션 생길 수 있고 스트로크, 에오틱 옵스트럭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은 왜 생기느냐? 이제 뭐 디바이스가 아무리 좋아지고 있지만 러닝 커브나 테크닉이 필요하겠고 사이즈가 미스매칭 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서브 옵티멀하게 와이어 컨트롤한다든가 너무 빨리 이제 디플로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애뉴얼 칼픽션이 적고 그다음에 밸브 오버사이즈 정도가 적어가지고 서브 옵티멀하게 밸브가 픽세이션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프리시티 리뷰가 되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싱 테스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페이싱 테스트 잘 들어갔는데 잘 가다가 중간에 페이싱이 빠집니다. 빠지면서 탁 튀어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septal 하이퍼트로피인데 요 중간에 빠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시키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이게 처음에 되게 천천히 해서 벌론을 넣기로 했는데 아마 이때 이제 옆에서 하셨던 우리 펠로 선생님이 조금 벌론 좀 세게 넣는 바람에 이렇게 튀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환자도 시비어한 septal 하이퍼트로피가 있고 그런데 1:1 캡처상에서 아주 천천히 이 정도 속도로 펴주면 뭐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고 천천히 칼슘이 눌리면서 잘 자리를 잡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아주 만족스럽게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케이스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보더라인에 있었는데 저희가 뭐 20에서 되게 가능한 한 셜로하게 잘 위치를 잡았고요. 네, 보시면 천천히 마지막에 밸브를 디플로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 순간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밸브가 이렇게 띠뚱하면서 이제 펴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피는데도 불구하고 폈는데 자 엠볼리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엠볼리션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엠볼리션 되면 빨리 엔지오 보고 에코 이밸리에이션 하고 빨리 밸브인 밸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심장이 계속 뛰임에 따라서 밸브는 점점 에오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정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하고 했지만 이미 밸브가 많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를 더 밸브를 넣고 그래서 포스트 벌론까지 해서 요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요 보통 이 첫 번째 밸브가 엠볼리션이 되더라도 이게 걸려 있으면 밸브 하면 이게 그냥 딱 위치에 가만히 있는데 지금은 이 밸브가 이제 하트비트 따라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스네어로 이렇게 잡아서 빼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더 되진 않아서 결국은 이 밸브 자체는 수술로 이제 제거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이색이 생겨가지고요. 여기 다이색이 생기고 그래서 10분 보면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수술로 제거를 했고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엠볼리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얘가 에오타에 걸려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굳이 제거할 필요 없이 그냥 두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저는 수술로 제거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스트로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디바이스가 아무리 좋아져도 30대의 올 스트로크 레이트는 아직도 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MRI를 찍어보면 70%의 탑이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일렌트 브레인 인팍이 있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령의 환자들이 인지기능 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레브럴 엠볼리제이션 프로텍션 디바이스가 있어서 저쪽에 지금 보스턴에서 그 센티넬도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라디알로 접근해 가지고 이쪽 그 서브클라비안이랑 캐로티드랑 그다음에 반대편 캐로티드 갖다 막는 이런 필터 기반의 디바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디플렉션 디바이스입니다. 피모랄로 와가지고 이쪽에다 그냥 그물망을 씌워서 다 튕겨가지고 밑으로 가게끔 하는 이런 디바이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디바이스는 이제 그렇게 튕겨나가게 만든 다음에 밑에서
봉투, 엔벨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빼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임상 연구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비급여라서 가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에어틱 아치랑 그다음에 그 밸브 레벨에서부터 80까지 심한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3맨쇼에서 보시면 이 밸브가 펴졌을 때 칼슘들이 많아서 이 칼슘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서 되게 저희가 컨선이 있었고요. 그래서 필 때 이제 이 칼슘들이 데브리가 돼서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스파이더 FX라고 요거는 이제 페리페랄에서 쓰는 디바이스입니다. 근데 이걸 캐로티드에 충분히 쓸 수 있고 급여가 되니까 요거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미리 프리벌론을 하고 밸브를 조심스럽게 아치에 밸브 저기 칼슘이 심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넘기고 8프렌치 안셀이면 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캐로티드에다가 넣고 가장 큰 사이즈의 스파이더를 넣고 커스브 오버랩 뷰에서 조심스럽게 밸브를 핍니다. 밸브를 피고 퍼펜디큘러 위에서 맞춰서 이제 웨이스팅 없고 괜찮은 거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마지막에 임플란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보시면 뭐 이상 없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뽑아서 보면 이렇게 데브리가 라이트 캐로티드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갔으면 이제 메이저 스트로크가 왔을 텐데 다행히 이제 스트로크가 안 오게 잘 해결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코로너리 obstruction은 그 리스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막으려면 와이어 넣고 앵커 볼론을 하고 익스텐션 가이드 카테터, 가이드라이너나 질라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밸브 마이그레이션은 옵티멀하게 프리타비 밸브 사이징이 되게 중요하겠고, 1대1 캡처하고 페이싱 중에 아주 천천히 임플란테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낵으로 빼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좋은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밸브가 마이그레이션 됐을 때 최대한 빨리 넥스트 밸브를 갖다가 빨리 딱 넣어서 같이 있었던 처음에 엠볼리제된 밸브를 갖다가 고정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사일렌트 브레인 인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레브럴 엠브레이션 프로텍션 디바이스가 되게 유용할 수가 있겠고, 센티넬이 들어와 있는데 센티넬이 가격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스파이더 FX를 쓰는 것도 충분한 대체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멋진 강의였고요. 저희 패널 디스커션 할 예정입니다. 제가 잠깐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빈센트 병원의 문동규 선생님, 대전 성모병원의 박만원 선생님, 그다음에 인하대병원의 박상돈 선생님, 유성선병원의 백주열 선생님, 인천 성모병원의 변재호 선생님, 계명대병원의 윤혁준 선생님께서 열띤 디스커션을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철웅 교수님 아까 그 강의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 탑이 전에 이제 컴플렉스 코로너리 디지즈가 있을 때 PCI를 먼저 할지 탑이 후에 PCI를 할지, 사실 뭐 그 데이터 보여주신 거에서 클리니컬 아웃컴은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뭐 저는 그런 탑이 후에 PCI를 해본 경험이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아까 보여주신 그런 82세 여자 그 CKD 환자에다가 그렇게 칼슘이 심하고 아주 멀티베슬 신텍스가 아주 높은 그런 에크모를 넣어야 될 정도의 그런 컴플렉스 레전을 가진 환자라면은 저는 도저히 탑 이후에는 그런 환자를 PCI를 할 자신이 없는데, 혹시 그렇게 컴플렉스 레전을 가진 뭐 환자들에서도 탑 이후에 PCI를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무리가 따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기 계신 분 선생님들이 탑이하고 올드에이지 환자들 뭐 여러 가지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 블리딩 이런 거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탑 PCI 하고 또는 탑이 하고 또 PCI 하고, 물론 그 프로시저 하는 중에 헤모다이나믹한 스테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거니와, 하고 나서 또 했을 때 그 부위에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이나 블리딩이나 이런 거가 오지 말란 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프리, 포스트, 시멀테니어스 다 있는데 어떤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스트래티지를 정할 거냐 이거를 페이션트에 맞춰서 페이션트가 갖고 있는 언더라인 코모비디티, 퓨처 어떤 이벤트가 생길 위험성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고 제 생각은 저 환자 여자 환자고 되게 이게 좀 이 마르고 이렇게 해서 프로시저를 뭐 한 2번 더 하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거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탑이 할 때 코로너리 인터벤션까지 다 하게 되면 또 펑처하고 또 프로시저하고 또 뭐 키드니 쪽에 안 좋은 하고 블리딩 리스크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이는 게 낫지 않겠냐. 결국 오퍼레이터만 좀 피곤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요. 뭐 답은 없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케이스 보고 이 헤모다이나믹 서포트를 먼저 하는 건 굉장히 잘 된 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에크모가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백플로우 때문에 세레브럴 플로우가 더 증가되면서 엠볼라이제이션이 그쪽으로 더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 네. 만약 이런 환자들 다시 하신다면 에크모 하는 거는 뭐 당연한 초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다시 안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센티넬 디바이스 같은 거를 먼저 넣어놓고 네. 하면은 조금 더 컴플리케이션 레이트가 낮았을까요, 선생님? 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요새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프로시저를 심플하게 가능한 한 단계를 좀 줄이고 이렇게 갈까를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환자가 스트로크가 그렇게 오리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유천호 선생님 대답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그 리액세스에 대해서 그냥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피엔 밸브는 리액세스가 쉽다고 돼 있지만 그 커뮤니셔널 탭이 코로나리 사이너스 그 오스 앞에 있으면 이게 위험한데 그걸 왜 컨트롤할 수 없고 대신에 이제 그 에브로스 밸브는 우리가 비교적 액세스가 어려운 반면에 대신에 그 커뮤니셔널 얼라인먼트 우리가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다 펼쳤을 때 C탭이 아올테 이너 커브에 있도록 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게 하려면 펼치기 전에 말린 상태에서 햇마커가 아웃터 커브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들어갈 때 우리 포트 그 프로싱 포트를 이제 3시 방향으로 돌려서 최대한 딜리버리 하면 가능하면 그런 그 커머셜 얼라이먼트에 따라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고 아까 그 박학욱 선생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 탑이 후에 이제 리액세스 할 때 보통 이제 일반 논문들을 보면 하나 작은 사이즈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하나 작은 사이즈의 카테터를 쓰는 걸 레코멘드하고 스타일은 보통 이깔이나 적힌 스타일을 쓰는 걸 이깔하고 그다음에 하기 전에 깊숙하게 그 넣기 위해서 테르모 와이어를 잘 사용해서 깊숙하게 네오 사이너스로 넣은 다음에 딜리버리 할 것을 보통 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다음 또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그 스노쿨 테크닉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스노쿨 테크닉을 이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급한 경우는 쓰겠지만 여유가 좀 있으면 스노쿨 테크닉에다가 플러스 다시 가이딩 카테타를 넣어서 그 안쪽으로 아까 잠깐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셀 자체 안으로 집어넣는 테크닉을 다시 하나 더 해서 그리고 나서 스텐트를 넣는 게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황병희 교수님께 좀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컴플리케이션 케이스 잘 보여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이제 예전에 아까 이제 CPR을 이제 사피엔 밸브 넣고 CPR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볼론 익스펜더블인데 그 예전에 데이터 보면 이제 CPR에 익스파이했던 사람 이제 그 오탑시 했는 데이터 그거 보면 완전 이게 밸브가 찌그러져서 이게 막 타원형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에 뭐 릭이 있는지 어세스를 잘 하고 맞췄을 건데 사실 이제 PCI 하고 나면 또 이제 그렇게 이 환자는 어떻게 뒤에
혹시 이제 그런 이발루에이션 해보셨는지, 뭐 셀프 익스펜더블 같으면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로크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신경과 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MR을 좀 가급적이면 워크업을 해서 이제 워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카로티드 스테노시스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엠볼릭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가급적 이제 페이싱도 좀 최소한으로 줄이고 좀 혈압 변동을 좀 적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스트로크 워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다른 지금 루틴한 뭐 다른 이제 에발루에이션 하고 계신지 이제 그 두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근데 첫 번째는 스텐트가 이렇게 찌그러졌다는 게 아니라 밸브 자체가 찌그러졌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사실 뭐 그런 경험은 없어서 딱히 뭐 그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스트로크에 대해서 딱히 이벨리에이션하는 건 없는데 되게 스트로크에 되게 중요하게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프리볼룬 여부랑 그다음에 결국은 페이싱을 몇 번을 했느냐, 프로시저가 뭐 장황하게 오래 걸리고 그러면 분명히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술은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하면 프리볼룬 안 하고 페이싱도 필요한 순간에 딱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아까 케이스나 이렇게 리스크 팩터가 있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센티넬이 나와 있으니까 센티넬은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프로텍션 디바이스는 그 밸브를 넘겨놓고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프리달레이션을 하거나 그럴 때는 쓸 수 미리 넣어놓고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렇게. 센티넬 디바이스는 라디얼로 넣는 거라서 미리 넣어놓고 그 다음에 프리볼론하고 뭐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했던 그 케이스는 이제 그 휘머럴로 넣어서 캐로티를 넣는 거라서 저희가 해보면 처음에 넣어놓고 해도 되는데 그러면 밸브가 넘어가면서 얘가 그걸 와이어를 건드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가능하면 밸브 넣을 때 옆으로 넣어가지고 캐로티드를 프로텍션했습니다. 저기 한 가지 추가로 이관영 선생님 아까 그 3D 시뮬레이션 하는 거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그거를 하는데 뭐 실시간으로 하는 건가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이게 다른 기관에서도 쓸 수 있는 건지. 예, 좋은 관심과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게 그러니까 리억세스 케이스들은 그 케이스 자체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레트로하게 한번 실제로 어떻게 밸브가 포지셔닝이 됐었는지를 보는 용도로 일단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렸던 그 옵스트럭션 케이스는 미리 그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뭐 상용화 시켜서 나온 프로그램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지금 펀딩 받아서 CFD 모델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이 뭐 전후에 이제 플로우에 따른 뭐 CFD 변화 뭐 이런 걸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 일환으로 이제 3D 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본 케이스고요. 아직 이런 환자들이 얼마나 이 3D가 여기에 역할을 할지 저도 아직 감은 안 와서 이게 뭐 커머셜하게 뭐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인천성모병원의 변지호입니다. 저는 박하욱 선생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보여주셨는데 환자 ACS, 그러니까 MI랑 CVIS가 동반된 환자에서 한 달 정도 간격 두고 PCI 먼저 하고 탑이 하셨는데 혹시 그런 ACS 환자에서 옵티멀 타이밍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그 환자를 바로 그냥 PCI 하고 탑이를 이제 한 달 정도 딜레이 하신 이유나 혹시 어떤 기준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은 뭐 그 환자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이유가 기억은 잘 나진 않는데요. 환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유철영 선생님 케이스 보여주셨던 것처럼 진짜로 시멀테니어스하게 이렇게 에크모까지 백업 걸고 다 열어줘야 되는 베리 CVIS 환자분들은 뭐 코로너리 아트리가 중요하지만 이제 타비가 훨씬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제 환자 같은 경우는 VMAX가 그래도 한 4.5 전후 아마 그렇게 아주 베리 시비어까지는 진행을 안 했고
MI 넌스테미 프레젠테이션이긴 했지만 뭐 카디악 엔자임이 아주 많이 올랐던 그런 환자는 아니었어서 환자 일단 MI 코로나리 스레베스를 다 열고 한 탑이 워크업하고 집에 잠깐 보냈다가 다시 재입원을 시켰던 아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그 환자 개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뭐 MI 환자에 있어서 AS 열어주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엠블리제이션이 여러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코어 밸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안착을 시키셔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어정쩡하게 사이너스 발살 바레벨에 있는 데다가 급해서 하나를 더 넣게 되면 이게 스커트 그 15mm 되는 그 아우터 스커트가 또 연달아서 30mm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코로나에 오클루전 된 경우도 케이스 리포트가 있고 그래서 그 넣으실 때 적당히 스네어링을 한 다음에 잡고 안정된 상태에서 약간 위쪽에다가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이게 그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뭐 하신 말씀? 마이그레이션 케이스가 몇 건 있어서 가장 크게 주의할 사항은 이거를 제일 그 마이그레이션 되면은 아울토그램을 해서 아울타 사이즈랑 밸브 사이즈랑 이 그 아나토미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위로 끌어당기는 건 괜찮은데 미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실제로 밸브 만져보면은 그 밑에가 거의 쇠꼬치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되게 위험하고 아까 박가 학생이 코로나의 액세스 얘기할 때 사펜만 얘기해서 그 원래는 의도는 에볼루트 의도였었는데 에볼루시 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딱 하나만 아실 거는 이게 아레오 크레니얼 뷰에서 이 그 가운데 그 밸브 안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그냥 AP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잘못하면은 그 밸브랑 아울타 그 사이로 들어가서 굉장히 낭패 보기가 쉽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뭐 에볼루트 뭐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 하다 보니까 이 타비 오퍼레이터를 참 피곤하게 고민 많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박한희 선생은 탑이 신경 쓰지 말고 CTO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 유철원 교수한테도 CTO 회장인데 탑이 너무 열심히 하려면 CTO만 하기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 5분의 강좌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우리 패널 선생님들 같이 자장 보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